안녕하십니까. 대한혈액학계 다발골수종 연구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발골수종이라는 이런 병이 사실은 이제 치료의 성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평균 다발골수종 환자의 생존 기간이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3년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는 쉽게 10년 이상 생존하시는 분들을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제 오래 사시는 이런 질환들을 저희가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우분들이 질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저희랑 같이 인제 환자분들의 그런 질환을 같이 조절해 가면서 같이 인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저희가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이런 환우분들과 이런 모임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15 년이 됐습니다. 15 년이 됐고, 앞으로도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와 여러분들이 질환에 대한 이해를 더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모임들을 잘 만들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혈액학회 산하의 다발골수종 연구에는 각 병원별로 다발골수종을 전문적으로 보는 그런 의사분들의 모임인데,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최신 지견을 서로 공유하고 어려운 환자 케이스들을 서로 공유해서 각 기관에서 정말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서로 인제 그 치료의 표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방에서 이제 올라오신 분들도 일부 있으실 텐데, '아, 내가 받는 병원이 조금 작은데 여기서 정말로 서울에 있는 병원과 치료가 같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1 년에 몇 번씩 만나 갖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제 상당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치료법이 우리나라에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 주신 오늘 많은 정보를 받아 가시고 질환에 대한 이해가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발골수종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말이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우리가 흔히 이제 암이라는 거는 위암, 폐암 이런 것들만 알았지, 이렇게 이제 생전 듣지도 못한 병을 나나 내 가족이 이렇게 걸렸다라는 처음에 생각을 하셨을 때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 사실 다발골수종이라는 말은 이게 다발성 골수종, 영어로는 멀티플 마일로마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부르는데, 이 병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희귀병은 아닙니다. 희귀병은 아니고 전체 혈액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혈액암 중에서는 림프종이 제일 많아요. 림프종이 제일 많고, 이제 그다음에 많은 게 질환별로 따지면 다발골수종이 두 번째로 많은 거니까, 사실 저같이 이제 혈액암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흔한 병 중에 하나죠. 흔한 병 중에 하나고, 이게 이제 어떤 세포에서 생기는 암이냐, 이 형질세포라는 이런 세포에서 생기는 암입니다. 이제 형질세포는 워낙에는 말초 혈액에는 없어요. 골수 안에 있는 세포고, 얘가 이제 우리 몸에서 이런 항체라는 걸 만들어내는 면역 세포죠.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몸이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이러스를 죽이게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형질세포거든요. 그래서 골수 안에 이런 형질세포가 정상적으로도 있습니다. 있는데 얘가 이제 암이 되면은 이 퍼센티지가 많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골수 검사를 통해서 이 형질세포가 많이 증식한 걸 확인하고 저희가 이제 다발골수종이라는 이제 병명을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어떨 때 의심할 수 있냐면, 요 형질세포가 증식을 하면은 기능을 못하는 이런 항체를 잔뜩 만들어야 돼요, 몸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피를 뽑아 보면은 정상 사람에 없는 M 단백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 단백이 증식을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분은 벌써 형질세포가 병이 들었구나라는 걸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을 골수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진을 하게 되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질세포라는 거는 우리 몸의 혈액세포가 분화 단계에서 림프구가 가장 마지막으로 분화하는 단계가 형질세포고, 얘는 이제 골수 안에 있는 이런 세포인데, 얘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하는 경우를 다발골수종이라고 해서 비정상적인 항체를 이렇게 잔뜩 생성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몸에서 만들어지는 게 다발골수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단클론성 감마병증이다, 다클론성 감마병증이다, 좀 어려운 용어도 가끔 들으실 텐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처럼 암이 되면은 우리 몸에서 이 노란색이 워낙에는
균이 1번 균이 들어오면 1번 균에 대한 항체를 만들고 2번 균이 들어오면 2번 균에 대한 항체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만들어진 다음에는 얘가 그다음에 이제 1번 균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얘가 몸에서 없어져야 되거든요. 없어져야 돼서 그리고 균이 보통은 감염될 때 뭐 수십 개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그 항원에 따른 항체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죠. 우리 몸에서. 이 다클론성 감마병증은 정상적인 우리 몸의 면역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클론성 감마병증이란 뭐냐면 1번 그 균에 대한 항체만 몸에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항체를 만들어내는 형질세포가 병이 들어갔고 우리 몸의 기능을 못하는 항체만 잔뜩 있는 이런 상황이 단클론성 감마병증인데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 다 다발골수종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피를 뽑아보면은 M단백이라는 게 올라가 있고 골수를 검사를 해보면 형질세포가 조금 증식이 되어 있지만 아주 초기에는 이거를 다발골수종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나 이런 병으로 진단 받았는데 우리 선생님은 치료하지 말고 그냥 지켜만 보자 그러시네. 이거 맞나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이제 초기에는 실제로 증상이 전혀 없는 무증상의 단계를 거쳐서 증상이 있는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초기에 이런 단클론성 감마병증이 있는 단계를 우리가 의미불명의 단클론성 감마병증, 우리가 엠거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아주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말을 쓰는데 이 단계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거칩니다. 다 거치고 그 다음에 무증상의 다발골수종이에요. 그러니까 골수 안에 형질세포가 10%가 넘어 이제 다발골수종인 것 같은데 증상이 없는 그것도 이제 다발골수종으로 분류는 합니다. 분류는 하지만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치료를 하지 않아요. 그냥 경과관찰만 하는데 그 단계를 거쳐서 증상이 있는 다발골수종이 돼야지 이제 저희가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 단계에서 진단이 되면은 그냥 주기적으로 체크업만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데 그 단계에서 진단을 우리가 못 받고 그냥 증상이 있는 다발골수종으로 처음 진단되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왜냐하면은 그 전 단계는 증상이 없으니까 실제로 병원에 가서 이런 자세한 검사를 안 하고 그러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단클론성 감마병증이라는 이거는 그냥 노화의 과정입니다. 노화의 과정.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 단클론성 감마병증은 다들 가지게 되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저희가 돌아가시는 거죠. 우리가 100세 정도 되면은 전체 인구의 한 15% 정도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수명이 120살, 130살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이런 문제는 더 많이 생기겠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이 노화의 한 과정 중에 실제로 중간에 다발골수종이 조금 일찍 이렇게 발현되시는 분들이 이제 이 병으로 진단이 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럼 다발골수종이 1년에 얼마나 생기느냐? 사실 잘 아시는 갑상선이나 폐암이나 대장암이나 위암이나 이런 게 이제 많죠. 유방암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다발골수종은 1년에 한 1,700명 정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신환이 1,700명 정도 생기는데 사실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1, 2년 치료받는 게 아니라 정말 5년, 10년을 치료받으니까 이분들이 어쨌든 치료받는 기간 내내 병원에서 이제 쓰는 비용이나 이런 게 사실 다른 질환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암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러면 1,700명 중에 1년에 얼마 정도 돌아가시냐? 한 1,000명 정도 돌아가십니다, 현재.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이게 저희가 집계한 1980년대,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 다발골수종 환자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왜 증가할까요? 이 병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질환이 계속 똑같이 생겨야 될 텐데 왜 이게 증가하냐 하면 일단 첫 번째 수명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수명이 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병 중에 하나거든요. 수명이 증가한 게 또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이거에 전문가들이 많이 늘었죠. 옛날보다. 전문가들이 많이 늘어서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다발골수종을 의심하고 혈액 검사를 하고 골수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많이 좋아졌고 또 진단 기법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아직까지도 이런 환자 발생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거의 한 해도 안 빼고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혈액암 중에서는 중요한 암이죠. 앞으로는 더 중요한 이제 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다발골수종을 갖고 있는 환자 숫자는 얼마 정도 되냐면 현재는 전체 한 8,000명 정도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처럼 이런 문제를 갖고 이제 사시는 분들이 한 8,000명 정도가 국내에 이제 살고 계시는 거죠. 진단받고 치료받는 환자분들, 잠깐 휴학기를 가지는 분들 다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이제 한 요 정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발골수종의 진단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혈액이나 소변에 M단백이라는 게 이제 단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 단백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클론성 감마병증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상황이 이제 진단이 되면 그 다음에 골수 검사를 하겠죠. 이제 골수 검사를 해서
형질세포가 10% 이상 이제 증가한 거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그럼 요거 두 개만 있다고 우리가 바로 치료를 하느냐? 아까 아니라 그랬죠. 뭐 증상이 있어야지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증상이 있어야 치료를 하느냐? 그걸 이제 고칼슘혈증, 신장의 빈혈, 골병변. 그래서 여러분 처음 진단되면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칼슘이 많이 증가했는지를 확인하고, 신장에도 저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빈혈도 그렇죠. 골병변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엑스레이도 많이 찍고 MRI도 찍고 뭐 페트 사진도 찍고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걸 통해서 과연 다발골수종이 증상이 있는 다발골수종이냐 아니면 무증상의 다발골수종이냐를 저희가 확인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이제 증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적절한 치료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 이외에도 이런 증상이 없더라도 골수내 형질세포가 60% 이상 증가하거나 유리경세라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는데 그 B가 100 이상 증가하거나 MRI에서 병변이 2개 이상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단클론성 감마병증이거나 혈액 형질세포가 10% 이상 증가하는 요것만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무증상의 다발골수종이라고 부르고 그냥 치료 없이 주로 추적 관찰만 하게 되는 단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이나 소변의 그런 단클론성 감마병증을 어떻게 진단하냐면요. 이 혈액을 이렇게 뽑아갖고 전기장에다 이렇게 혈액을 뚝 떨어뜨려 보면은 이런 파장이 이렇게 생겨요. 파장이 생기는데 요 감마라는 요 단계에 이렇게 단백이 많이 증가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단백질 정기용동 검사는 건강검진 항목에도 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기 진단이 어려운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아무리 비싼 건강검진 뭐 100만 원짜리 이런 건강검진을 해도 이런 검사 항목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이제 병원에서 하는 그런 건강검진 항목에 이런 것들을 좀 넣어주십사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게, 어찌됐든 이런 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좀 조기에 발견을 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은 아주 늦지 않게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요청은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해야 되는 검진 항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M단백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그런 형질세포가 증식을 해서 우리 몸의 기능을 못하는 면역 단백, 그러니까 이 면역 글로불린이죠. 워낙에 이제 균을 죽이는 이런 항체를 우리가 면역 단백이라고 하는데, 얘가 기능을 못하는 면역 단백, 특히 1번 균에 대해서 그 1번 균만 죽일 수 있는 항체만 몸에 잔뜩 있으니까 이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이것만 몸에 잔뜩 증식되어 있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이제 단클론성 감마병증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항체가 이 중세랑 경세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경세가 카파랑 람다라는 이런 단백으로 되어 있는데, 요 중세랑 경세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경세가 떨어져 나온 걸 우리가 유리경세라고 부릅니다. 유리경세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우리가 측정해 보면은 굉장히 미세한 몸 안의 그런 면역 단백을 측정을 할 수 있어요. M단백보다도 더 조기에 이제 이 면역 단백의 이상을 저희가 검출할 수 있어서 최근에는 이런 M단백에다가 이런 유리경세라는 거를 같이 검사하는 방법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병원 환자분 데이터인데요. 이게 보면은 모노크로널 프로테인에서 M단백 값이 이게 이제 예전에 1.0이다가 1.3이 되고 3.1이 돼서 이분은 이제 재발이라고 판단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단계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이 카파랑 람다라는 요 단백도 보면 이분은 이제 보통은 한 가지 타입만 가집니다. 환자분들이 카파 타입이냐 람다 타입이냐 한 가지만 가지기 때문에 보통은 하나는 이렇게 정상 범위를 가지거나 오히려 더 낮은 단계를 가지고, 이 람다 수치가 700이다가 1000이다가 5000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양상으로 이게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내 병 상태가 어떠냐를 이제 선생님들이 가끔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시는데, 이 M단백 수치나 이런 유리경색 값을 보면 내 병이 지금 조절이 잘 되고 있구나, 아니면 내 병이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진료 시간에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나저나 이제 골수 검사를 저희가 하는 게 참 어렵죠. 진단 당시에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저런 M단백만 나온다고 저희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반드시 골수 검사를 통해서 형질세포가 증식이 된 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골수 검사를 하는데, 골수는 이 뼈 안에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골수라고 얘기하고요. 껍데기는 뼈라고, 골이라고 얘기하죠. 골. 이 골이라고 얘기하는 뼈하고 골수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골수는
우리 몸에 혈액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장이고 여기에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세포들도 만들어내고 당연히 이제 형질세포가 사는 공간이 여기 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바늘로 이렇게 찔러서 저희가 이제 이런 형질세포가 증식하는 거를 확인해야 다발골수종을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진단 당시에 보면은 무슨 검사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오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골수를 한 번 뽑을 때 검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골수를 뽑으면은 아까처럼 형질세포가 증식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형질세포가 성격이 좋으냐 나쁘냐를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예후를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염색체 이상이나 유전자 변이가 있냐 없냐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런 염색체 검사를 통해서 유전자 변이라는 피시라는 이런 방법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유전자가 우리가 이제 염색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는데 염색체가 서로 여기서 좀 떨궈져서 이쪽으로 이렇게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예후가 많이 나쁜데 그거를 이제 그냥 눈으로 확인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염색체에다가 이쪽 염색체에다가는 빨간색을 입히고 이쪽 염색체에다가 노란색을 입혀요. 그러면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는 주황색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제 염색체의 전이를 저희가 확인하는 방법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전이가 되면 여기서 또 단백이 만들어져요. 이제 그것도 측정을 하고, 뭐 이게 아예 유전자 단계에서 우리가 분석도 하고 이러니까 초기 진단 시 골수 검사 비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번 할 때 이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피시라는 염색체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분은 좀 예후가 나쁘기 때문에 조금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우리가 조금 다르게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발을 하더라도 조금 조기에 치료가 들어가고 치료를 할 때도 좀 강도도 좀 세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반 이런 위험 요소가 없는 분과 있는 분은 치료 방침을 하는데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초기에 해놓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비용이 들더라도 이런 불량한 예후냐 아니냐를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환우분께 설명 잘 안 해드려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좋으면 좋은 건데 나쁜 거를 설명하면 너무 실망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검사법이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알아갖고 환우분이 치료받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이제 저는 알고 있지만 사실 자세한 이런 설명을 일부러 안 해드리는데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다 답변해드립니다. 답변해드리는데 사실은 예후가 좀 나쁜 염색체가 나와도 치료에 아주 잘 듣는 사람이 일부 있어요. 정말로. 그리고 아주 이런 게 하나도 없는 분인데도 너무 안 듣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약에 듣냐 안 듣냐가.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너무 안 좋은 게 나왔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럼 뭐 이런 게 하나도 안 나고 나는 좋은 유전자만 있다. 그렇다고 너무 안심할 것도 또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발골수종이라는 이 병은 저희가 증상이 이제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뼈가 많이 망가져요. 우리 몸에 뼈가 많이 망가지면서 뼈에는 칼슘이 있죠. 그래서 칼슘이 몸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래서 혈액 내에 고칼슘혈증이 생깁니다. 고칼슘혈증이 생기고 이 칼슘이 몸에 올라가면 이게 콩팥으로 다 내려가요. 그러면서 신장에 상당히 손상을 입힙니다. 여러분 중에는 진단 당시에 벌써 콩팥이 많이 망가진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세 가지가 도미노입니다. 그러니까 뼈가 나빠지면 칼슘이 올라가고 칼슘이 올라가면 신장이 나빠지고 이게 이제 순서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뼈가 안 나빠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뼈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단받으면 뼈 주사라는 주사를 막 맞아요. 그래서 뼈가 더 덜 나빠지게 하는 그런 약제들을 저희가 이제 같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 뭐 뼈 문제보다도 감염이 제일 문제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질세포가 하는 일은 우리 몸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일본균이 들어오면 일본균을 죽이는 항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다발골수종은 그런 역할을 하는 형질세포가 골수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암으로 다 변해버려 갖고 얘가 균이 들어와도 항체를 만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폐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두 가지가 골절과 폐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출혈 경향이 조금 있으셔요. 신경학적 증세라. 이거는 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어디 이제 코피가 많이 나고 멍이 잘 들고 하는 게 특별히 내가 약을 안 먹어도 이 다발골수종이 심하신 분들은 이런 출혈 경향이 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신경학적 증세라는 건 손발이 저릿저릿하고 이런 문제가 약이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이 다발골수종의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팔뼈 같은 게 이렇게 부러지고 머리 사진을 이렇게 찍어보면 머리 뼈가 이렇게 숭숭숭숭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머리뼈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이제 그런데도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그래도 제 환자분 보면 이 다리뼈인데 여기가 이제 두동강이 났죠. 이렇게 딱 부러지는데 이게 아차 하는 순간에 잘못 디디면 이렇게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환우분들께 무슨 운동을 하면 좋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산책이 가장 좋습니다. 산책이. 역기 들거나 오르막 내리막 계단 오르는 거 다 안 좋고요. 등산도 높은 산을 다니시는 거 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평지를 산책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허리나 이런데 무리가 가는 운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데 무리가 안 가는 그러니까 조금 빠르게 산책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우분들이 처음 진단 시에 가장 흔하게 이제 호소하는 증상은 요통입니다. 요통. 허리뼈가 이제 나빠져서 허리가 아프다. 네, 갈비뼈가 부러져서 생기는 흉통. 이 두 가지가 가장 흔하게 처음에 진단 당시 이제 호소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애가 아까 얘기한 칼슘이 올라가거나 혈액 내 면역 단백이 올라가면 그 면역 단백이 다 콩팥으로 쓸려 내려가면서 콩팥을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신장애가 오는 이런 게 이제 특징적인 소견이고 아까 말씀드린 폐렴 같은 게 여기 보면 엑스레이가 하얗잖아요. 이게 이제 폐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독감 예방 접종 다 하셨죠. 그래서 요 시기에 반드시 독감 예방 접종 하셔야 됩니다. 10월 달에. 10월 달에 꼭 하셔야 되고 코로나도 지금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지금 다 맞으라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폐렴 구균 예방 접종도 저희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그거는 매년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추가 접종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발골수성의 병기는 좀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암이면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근데 다발골수성은 사실은 이제 눈에 보이는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 우리 몸 안에 이 암이 땅콩만큼 있느냐, 호두만큼 있느냐, 이런 레몬만큼 있느냐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덩어리가 사진을 찍어도 눈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이런 뭐 피검사를 통해서 이 병기를 나눴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오래전 병기법이고요. 이것보다는 최근에 쓰는 국제병기 방식이라고 해서 이런 혈액검사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이라는 혈액검사 하나만 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간 분들은 예후가 좀 나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그 유전자 변이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런 유전자 이상들을 요 병기 방식에 추가하는 그런 방식들을 도입해서 저희가 환우분들의 예후를 이제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 강의 다음부터는 이제 치료가 이제 쭉 진행이 될 텐데 치료법 중에서는 사실은 신약들도 중요하지만 자가이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가이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조혈 모세포라는 걸 몸 밖으로 끄집어내요. 몸 밖으로 끄집어내놓고 몸에다가 정말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용량의 항암제를 왕창 맞습니다. 왕창 맞으면 몸 안에 미세하게 남은 암세포도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정상세포도 같이 죽거든요. 그 과정에서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리 뽑아놨던 조혈모세포를 몸에다 다시 넣어주는 이 과정이 다발골수성에서 쓰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인데 이거는 우리 몸이 일단은 첫 번째 암이 좀 최대한 조절이 되어 있어야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진단받자마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항암 치료를 어느 정도 하고 상태가 좀 좋아져야지 그때 이제 조혈모세포를 채취해서 이런 질소 탱크에다 얼려놓습니다. 얼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묵은실에 들어가서 항암제를 막 맞고 요거를 이제 다시 녹여서 몸에 넣어주는 요 방법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인데 왜냐하면 환우분들이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들은 지금 국가에서 이제 이식 자체를 급여를 안 해주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워낙 위험도 하고 합병증도 많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안 해주기 때문에 환우분들이 이식을 할 수 있냐 없느냐를 진단받으면 저희가 결정을 한 다음에 치료 방침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가이식이 도입되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10년 전에는 중앙 생존율이 3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찌됐든 5년 생존율이 5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좋아졌고 미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도 57%인데 우리나라도 50%니까. 그러니까 치료 성적들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 신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정말 좋아진 치료법이 어떤 게 있나를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희망을 더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순 전남대병원 혈액내과 정성훈입니다. 오늘 제가 그 환우 여러분들 그리고 보호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처음 진단받았을 때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뭐 위암이나 대장암, 뭐
이런 간암이라든지 이런 고형성 암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치료로서 떠올리는 건 수술입니다. 또는 방사선 치료가 될 텐데요. 다발골수종에 있어서 치료 방법,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의 가장 1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항암 화학요법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 이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조혈모 세포 이식,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보조요법이 되겠는데, 이러한 보조요법의 하나로서 방사선 치료라든지 또는 수술적 치료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발골수종의 1차 치료, 그리고 가장 주요한 치료는 주로 우리가 앞으로 말씀드릴 항암 화학요법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대개 고령의 환자분들이 진단을 받으시는데 치료를 안 받겠다라고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개는 많이들 보시죠. 아침 드라마라든지 또는 주말 드라마에서 암에 걸리고 치료를 받게 되면 계속 구토를 하고 탈모를 일으키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다발골수종으로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이렇게 많이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고 많이 걱정하시고 미리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의 종류마다 사용하는 항암제가 다르고, 그리고 항암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독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치료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발골수종에 대한 치료는 2000년대 이전에는 앞서 보여드린 그림에서처럼 굉장히 힘든 치료제,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암에서 사용되는 치료제들이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도 이후에 여러 가지 새로운 약제들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다발골수종을 주로 치료하는 약제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 수십 가지 이상의 약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기간 2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효과적인 약들이 이렇게 개발되고 치료에 도입된 예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치료 약제들이 실제로 진료에 사용이 되면서 어떻게 우리 다발골수종 치료 성적이 변화하게 됐느냐.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950년도에는 5년 생존율, 그러니까 환자가 진단을 받고 5년간 생존할 확률이 10%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2000년도 이후에 새로운 약제들이 개발되면서 거의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에 육박하는 성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다발골수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약들이 개발이 되고 도입되면서 환자분들의 생존 기간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한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알게 된 애우, 그러니까 1기냐 2기냐 3기냐, 이러한 것들이 내가 5년 후에는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진단받았을 때 나는 앞으로 몇 년이라는 운명이 꼭 결정지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수십 가지 이상의 약제들, 그 약제들은 대개는 우리가 그룹화 지어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약 그룹들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은 면역 조절제입니다. 면역 조절제. 도대체 어떤 약들을 마련하느냐? 여러분들이 진단을 받고 친숙한 약제들이죠. 네날리도마이드, 과거에 사용됐던 탈리도마이드,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발됐을 때 보험이 되는 포말리도마이드, 이런 약제들을 면역 조절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약은 어떻게 해서 다발골수종을 치료하게 되느냐? 당연히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암사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약제가 면역 조절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암에 걸리고 다발골수종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암을 원래는 치료하게 도와주는 면역 세포들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면역 세포들의 기능을 올려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제들이 면역 조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약제들은 먹는 약,
경구약제로 개발이 되어져 있고요.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을 보게 되면 물론 손발을 저리게 하는 말초 신경병증도 일으킬 수 있지만 혈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를 복용할 때는 반드시 항혈소판 제제, 아스피린과 같은 약제를 예방적으로 복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1차 약제로서 많이 사용되는 네날리도마이드 같은 경우는 복용을 하셨을 때 피부 발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약두드럭이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심하신 경우에는 뭐 일주 또는 며칠만 복용을 하더라도 전신의 피부 발진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게 프로테아좀 억제제라는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주로 보르테조밉, 카필조밉, 익사조밉이라고 하는 약제들이 프로테아좀 억제제에 속하는 약제입니다. 이런 약제들은 어떻게 해서 다발골수정 암세포를 치료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포들은 이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이것들을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세포가 유지할 수 있는데 이 프로테아좀이 그 소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억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가 부르겠죠. 배가 부르게 되면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테아좀 억제제 같은 경우는 보르테조밉은 주로 우리가 피하, 복부 피부 밑으로 주사를 하게 되겠고 과거에는 정맥 주사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피하 주사로 주로 주는 이유는 이 프로테아좀 억제제의 주 이상 반응이 말초 신경병증인데 정맥으로 줬을 때보다 피하로 줬을 때 훨씬 더 말초 신경병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르테즘은 환자분들이 주사를 맞고 나서 설사를 한다든지 또는 변비를 일으키는 이런 위장관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런 프로테아좀 억제제는 대상포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로 치료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예방약을 같이 복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발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되는 카필조믹 같은 경우는 정맥으로 주사가 되는데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또는 아니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심혈관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사조밉도 마찬가지인데 위장관 증상이 굉장히 중요한 이상 반응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약을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 처방을 한 번에 3알을 내드리기 때문에 이걸 아침, 점심, 저녁 또는 매일 한 알씩 드시고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심한 설사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구 약제를 처방받으실 때는 그 복용법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잘 따라 주셔야 이런 이상 반응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치료 약제가 단클론 항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표적 치료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발골수종 암세포가 주로 나타내는 항원이라고 하는 CD38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타겟으로 하는 약제가 다라툼맙 다잘렉스라는 약이 되겠습니다. 이런 약제가 암세포를 인식을 하고 붙게 되게 되면 이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타겟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약의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부작용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은 다라툼맙이 현재 유일하게 되겠고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사툭시맙이나 엘로투즈맙과 같은 단클론 항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라툼맙은 주요 이상 반응으로서 투입이 됐을 때 주사를 맞았을 때 우리가 과민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죠. 열이 난다든지 또는 기침 또는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호흡이 곤란하다든지 이러한 부작용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발골수종이 진단됐을 때 어떻게 치료하느냐? 앞서 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자분한테 우리가 이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치료 전략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만 70세 미만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유도 항암요법을 시행을 해서 암세포를 최대한 줄인 다음에 그리고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유지요법이라는 걸 받게 되는 거고요. 70세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도 항암요법을 일정 기간 시행을 해서 최대한 암세포를 줄이고 나서 그 다음에 유지요법 또는 처음에 받았던 요법을 그대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 70세 이상이면 이식은 절대 못 받는 거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환자분이 만약 70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전신적인 상태가 뭐 50대 못지않다. 그러면 여러분의 담당 선생님이 혹시라도 자가절모세포 이식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만 70세 이상이라도 이식을 받았을 때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많이 입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1차 요법, 유도 항암 요법을 먼저 시행을 해서 암세포를 최대한 줄이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약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써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냐? 단일요법, 한 가지 약제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면역 억제제 또는 프로테아좀 억제제, 단클론 악제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하는 복합요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질환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치료 효과, 높은 반응률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요법을 시행받을 때는 이상 반응이 저희가 그래도 환자분이 견딜 수 있는 요법들을 주로 선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자가절모세포 이식을 계획하고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자가절모세포 채집의 영향이 적도록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어떤 1차 치료 요법을 사용을 하고 있느냐? 70세 미만에서는 현재 VRD 요법이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알파벳은 약제를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V라고 하는 건 프로테아좀 억제제인 보르테조밉, R이라고 하는 건 네날리도마이드, D라고 하는 게 덱사메사존, 스테로이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VTD도 여전히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고 또는 다라투무맙을 VTD에 병합한 사제요법인 다라 VTD라는 요법도 현재 사용은 가능하지만 아쉽게도 다라투무맙은 아직 보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70세 이상에서도 VRD 요법이라든지 또는 RD, 네날리도마이드 덱사메사손에 다라투무맙을 포함한 요법 그리고 80세 이상 고령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약제를 가지고 치료한다는 것이 환자가 견디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네날리도마이드 덱사메사손만을 이용해서 치료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어로 적어져 있긴 한데요. 굉장히 다양한 사제 요법들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 그 좋은 효과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다라VTD라고 하는 사제 요법이 사용은 가능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잘렉스가 보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제 요법은 삼제 요법에 비해서 반드시 우월한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 막대 그래프가 매우 좋은 이상 반응 이상을 획득할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가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VRD, 현재 우리나라가 보험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다라VTD입니다. 두 가지가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꼭 사제요법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삼제요법보다 좋냐?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렇지만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병에 동반된 증상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사제요법을 환자분에게 더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환자분들이 처음에 1차 진단을 받았을 때 이런 항암요법에 대해서 주기라는 게 무엇이고 6달, 6주기를 맞는다. 그러면 내가 주사를 6번만 맞으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항암 주기라고 하는 것은 항암제를 일정 기간 투여를 하고 또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휴식하는 과정, 이걸 반복하는 치료 스케줄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RVD 요법의 첫 주기는 이식 대상 환자 같은 경우는 4주를 간격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르테좀비 4번 들어가고요. 네날리도마이드가 21일간 연속적으로 들어가고 덱사메사손이 이렇게 1일부터 4일 그리고 9일부터 12일까지 들어가는 이러한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한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식이 가능한 환자 같은 경우는 이식하기 전에 6주기의 이러한 요법 6번을 시행을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항암 주기는 항암제의 종류 그리고 치료 요법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요.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의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요법이 이 요법의 효과가 입증된 임상 연구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라는 병원에 가면 달라지고 C라는 병원에 가면 또 다르게 하고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물론 환자가 힘들어한다든지 또는 나이라든지 또는 동반된 당뇨라든지 혈압에 따라서 약 용량이라든지 투여 간격은 일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 원장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가저울모세포 이식에 대한 부분은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저울모세포 이식의 효과는 뭐냐? 그전 연구에서 보여졌던 것처럼 이 이식을 시행받지 않은 환자와 그리고 이식을 시행받은 환자 간에 이렇게 생존 기간의 차이가 분명히 난다라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다라고 한다라면 이식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환자분의 치료 결과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식을 받으면 이게 끝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환자분들한테 유지요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충격받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 이게 끝이 아니라 또 뭘 더 해야 된다는 거냐. 이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병이 굉장히 많이 이식까지 가게 되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대로 놔두게 되면 다시 병이 나빠지는 건 자명합니다. 이런 나빠지는 것, 재발하는 걸 최대한 연기시키고 그럼으로써 2차 요법을 다시 시행받는 것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뒤로 미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유지요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환자분이 한 달에 한 번 또는 2달에 한 번 정도 내원하셔도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치료 강도를 가지고 하고 있고 주로 네날리도마이드 1차 요법 때 사용됐던 네날리도마이드를 복용하는 것을 다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익사조밉이라고 하는 약제가 유지요법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지만 아쉽게도 보험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유지요법을 그러면 시행받은 것이 시행받지 않은 것과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 여기 회색 그래프가 시행을 받지 않은 거고요. 파란색 그래프가 시행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요법을 시행받는 것을 현재 표준 치료로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이 처음 진단받고 치료를 결정하고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호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계시는 환우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서 다발골수종이라는 게 무엇, 그다음에 첫 진단 시에 이제 치료에 대해 말씀을 드렸던 것에 이어서
재발이 된 후에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발골수종의 치료 성적의 향상은 놀라울 정도로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불과 5년, 10년의 사이에서도 이렇게 평균 중앙 생존 기간이 30개월, 거의 50개월 이상 증가하는 것들이 지금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의 데이터가 5년 후에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쉽지만 현재까지는 다발골수종은 재발을 하는 병입니다. 재발하지 않고 우리가 완치라는 게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현재는 어느 순간에는 재발을 하기 때문에 그 재발 시에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선택할 것이냐가 오늘의 주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발골수종은 처음에 이렇게 무증상 시기가 있습니다. 이 무증상 시기에서는 아무 치료를 하지 않죠. 그리고 처음 우리가 활동성 증상이 있는 시기가 되어서 첫 치료를 하게 된 후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즉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그다음에 유지요법을 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삶을 지내시다가 어느 순간에 병원에서 다시 병이 재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십니다. 사실은 저희도 진료를 하다 보면 이 순간이 가장 말하기가 어렵고 이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걸 직접 듣는 환우분들과 가족분들은 더 아마 실망이 크실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 경과상에서의 재발은 어쩌면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앞에서의 최신 치료들이 이런 2차 재발, 3차 재발을 계속 늦춰주고 있으니까 그러한 치료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다른 고형암이나 다른 암들은 재발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위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재발이 명확한데 저희 다발골수종은 조금 이런 재발이 불명확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생화학적 재발이라는 것과 증상이 있는 재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생화학적 재발이란 거는 앞에서 우리가 M단백이라고 하는 이런 병든 형질세포가 분비하는 이제 항체라고 했었는데 이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이 M단백이 사라졌다가 다시 M단백이 나타나는 상태가 바로 이제 생화학적 재발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화학적 재발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증상이 있는 재발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화학적 재발이 이런 증상이 있는 재발에 수개월을 앞서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생화학적 재발 시기에서도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진단 시 또 그런 병의 경과를 살펴봤을 때 어떠한 경우는 M단백이 증가하긴 하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M단백이 올라가긴 하지만 M단백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있지 않는 경우, 증상이란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빈혈, 또 고칼슘 혈증, 신기능 저하, 이런 골융해와 같은 이런 소견이 없으면 어쩌면 증상이 있을 때까지 몸을 잘 관리하면서 이제 기다리자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치가 잘못된 조치가 아니라 실제로 어쩌면 상당한 기간, 수년 이상도 이렇게 생화학적 재발 상태로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재발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증상이 있는 재발인지 생화학적 재발인지를 한번 고려해야 되고, 하지만 생화학적 재발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다려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 이 질환 자체가 약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치료를 시작하자고 많이를 합니다. 우리가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이 질환이 얼마나 공격성이 센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하는데, 앞에서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실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이미 골수 검체를 통해서 어떤 유전자 이상, 아까 말한 것처럼 PC 검사에서 어쩌면 약제 내성이라든지 고위험과 연관되는 그런 요소들, 이제 이런 요소들도 알고 있었고, 또 형질세포 종이 존재 여부 같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재발한 시점에 있어서는 더 강력한 요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전 치료 후 그 치료 반응이 얼마나 좋았고 그 치료 반응이 얼마나 길게 유지됐는지가 어쩌면 이 환자분의 어쩌면 이 병의 악성도나 공격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임상적인 마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발 처음 치료 후 반응도 깊었고 재발 시까지 시간도 길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단순한 생화학적 재발이 있었던 경우는 기다리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치료의 반응도 좀 좋지 않았고 이전 치료의 반응 유지 기간도 길지 않았다고 한다면 비록 아직 증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치료를 시작하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재발 시의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전에 어떤 치료와 약제를 사용했냐는 겁니다. 요즘은 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레날리도마이드라고 하는 약제가 첫 번째 거의 다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날리도마이드라는 약제의 불응성 여부가 실은 다음 치료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실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첫 번째 때 가능하면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사실은 어떤 간혹 환자분들은 가능하면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늦추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은 우리가 첫 진단 시에 권고를 하고 있지만 사실 첫 진단 시에는 예를 들어서 뭐 골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당장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 못했던 분에서 어쩌면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늦춰진 후에 실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재발을 했고 여전히 견딜 수 있을 만한 70세 이전에 견딜 수 있는 체력이다 한다면 이런 방법도 우리가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꼭 약제가 아니라. 또 하나는 제일 어쩌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자와 관계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다발골수종은 되게 고령의 환자에서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환자 자신분이 가지고 있는 전신 상태, 체력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환자의 동반 질환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나이와 전신 상태, 또 가지고 있는 환자의 신장 기능이라든지 이런 동반 질환 여부들이 치료를 선택할 때 또 약제를 선택할 때 많은 영향을 우리가 주게 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가 있다고 한다면 레날리도마이드 같은 약제는 용량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정상 신기능이라고 한다면은 좀 고용량을 줄 수 있지만 이게 다 신장으로 배설되는 약이기 때문에 투석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는 5mg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제 또 칼필조밉과 같은 약제는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반 질환이라든지 또 가지고 있는 치료 후 부작용, 손발저림이나 말초신경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우리가 약제를 다르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최근 2024년도에 우리가 재발한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어떻게 치료할 거냐. 앞에서 본 것처럼 다발골수종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은 병합 치료입니다. 그래서 1차 치료에서 여기 보르테조밉이라고 V라고 써 있는 보르테조밉과 레날리도마이드, 그다음에 덱사메타손을 이렇게 병합하는 치료를 1차에서 했었었죠.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더 보르테조밉보다 강력하다고 생각되는 칼필조밉이라든지 또 익사조밉이라든지 하는 이런 약제와 또 덱사메타손 또는 레날리도마이드 또는 포말리도마이드 이런 약제들과 병합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사실은 이런 약제들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말씀드릴 것은 재발한 경우에 사용하는 우리가 다라투무맵이라든지 뭐 셀리넥서라든지 이런 약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CD38이라는 것을 다발골수종 세포가 표현하고 있고 이 세포를 이 CD38을 이게 항체를 통해서 블럭을 해주면 이 암세포가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라투무맵이라는 거 약의 치료약제는 다라투무맵은 항체입니다. 암에 대한 항체이고 이렇게 우리 혈액에 들어오면 암세포에 붙어서 직접적으로 이 암세포를 죽이기도 하고 또 주변의 면역과 관계된 것을 도움을 받아서 또 사멸시키기도 하고 또 하나 내 몸의 면역세포들을 좀 더 조절해서 이제 파괴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서 다라투무밥이라는 치료를 우리가 다발골수에서 이용을 하는데요. 처음에 다라투무맵은 2015년도에 FDA에서 이제 재발했거나 불응성인 분들께 이제 승인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도에 처음 식약처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금 이게 단독요법으로 이전에 한 3가지 이상의 약제에 불응했던 경우에 한 30% 정도의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4차 이후에 지금 급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다라투무맵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투여할 때 뭐 주입 반응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개는 경미합니다. 근데 이 다라투무맵을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4차 이상에서 지금 단독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다른 우리가 임상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이 다라투무맵이라는 약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약제, 뭐 레날리도마이드 또는 뭐 보르테조밉
카필조밉 이런 약제와 병용했을 때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재발했을 때 이런 다라투맵과 KD, 여기 KD는 카필조밉이라고 해서요. 이것도 프로테아좀 이니비터입니다. 또 RD는 레날리도마이드, PD는 포말리도마이드 같은 이런 약제들과 병합하는 것들이 많이 지금 시도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약으로 이제 셀리넥서인데요. 셀리넥서가 이제 최근에 지금 국내에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급여에서는 5차 이상으로 받았는데 이 셀리넥서는 세포 내 단백 이송을 하는 그 XPO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있고 이거에 대한 억제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역시 경구약제이면서 덱사메타손과 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은 2019년에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우리는 2021년도에 식약처 승인이 됐고 올해 7월에 지금 국내에서도 5차 이상에서 급여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현재 셀리넥서도 단독으로만 되고 있지만 역시 데이터에서는 이 보르테조믹과 병용했을 때 효과가 좀 더 좋다고 돼 있고 국내에서 지금 임상 시험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카필조믹과 병용하는 것도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약제입니다. 근데 재발된 다발골수 중 이런 약제들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앞에서 본 것처럼 카필조밉, 보르테조밉 이런 약제들을 덱사메타손, 레날리도마이드, 포말리도마이드와 우리가 잘 병합하면은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듯이 다라투맵도 현재 덱사메타손과만 병합하고 있지만 다른 약제들과 병합이 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셀리넥서 또한 이렇게 좀 더 병합을 했을 때 좋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재발된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를 그냥 크게 정리를 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날리도마이드의 불응성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즉 레날리도마이드란 약제에 여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정도의 분이냐에 따라서 실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레날리도마이드가 여전히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레날리도마이드를 계속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K는 여기는 카필조밉이어서 아까 말한 프로테오좀 이니비터고요. 억제제고요. 그래서 KRD나 IRD, 익사조밉과 같은 약제와 병합을 하고 만약에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한다면 당연히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만 사용합니다. 하지만 레날리도마이드와 불응하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카필조밉과 덱사메타손 또 볼테조밉과 덱사메타손을 투여할 수 있는데 아마 머지않은 시간 안에 저희가 기대하는 거로는 여기에 다라투맵 같은 약제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의 재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약제 포말리도마이드라든지 덱사메타손 이런 약제들과 같은 다른 병합 요법들 또 현재로서는 다라투맵 요법 또 셀리넥서 요법 이런 치료들이 지금 계속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제 이중 항체 치료제와 카티 치료제인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발골수종의 세포의 표면에 있는 CD38 말고 이런 BCMA라고 하는 마커 또 GPRC5D라고 하는 마커에 대해서 표적을 삼는 약제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게 이제 테클리스타막 우리가 택벨이라고 하는 약제를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이런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항체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이 항체가 각각의 두 개의 표적을 맡게 되고 하나는 다발골수종을 표적으로 하는 BCMA 또 하나는 CD3라고 하는데 이 CD3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 T세포의 마커입니다. 그럼 이 항체세포가 이 T세포를 갖다가 다발골수종 세포 옆에다 붙여놓게 되고 붙여놓으면 이 세포가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을 분비해가지고 이 다발골수종 세포를 사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BCMA를 표적으로 하는 이중항체 치료제의 성적은 현재는 놀랍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반응률이 60%또 깊은 반응률이 거의 30% 이상을 나타나는 게 현재 임상 시험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효과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감염이라는 합병증이 점점 지금 나오기 때문에 재발한 다발골수종 환자분께서는 이런 체력적인 감염에 대한 주의는 계속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카티 세포 치료인데요. 카티 세포 치료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T 세포에다가 다발골수종의 어떤 특정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수용체를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겁니다. 그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환자분에서 체열을 통해 가지고 혈장을 모으고 혈장 아래에 T세포가 있는데 이 T세포에다가 우리가 BCMA라고 하는 형질세포가 가지고 있는 표적에 대해서 수용체를 우리가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DNA를 잘 병합을 시키면 이 DNA가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제 T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T세포는 거기서부터 BCMA를 타깃으로 하는 엔지니어링된 그 수용체를 표현하게 되고 이걸 실험실에서 증폭시킨 후에 환자분께 넣어주게 되면은 이 들어가서 이렇게 직접적인 T세포가 다발골수종 세포를 사멸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카티 세포는 카티 치료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보험은 되진 않고 허가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 회사에서 공급에 아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오지 못해서 아직 우리나라에 공급은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불과 1, 2년 안에는 우리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티 치료조차도 이런 앞에서 본 이중항체 치료와 비슷하게 굉장히 깊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미세잔존 질환 음성 반응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다발골수종 환자분들의 치료 경과를 아마 향후 바꿀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 이제 시대에 따른 다발골수종의 성적이 이렇게 향상이 되어 왔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재발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재발은 이런 신약이 계속 발전돼 나옴으로써 지금까지 계속 극복되어 왔고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점점 지금 나아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그동안의 5가지 종류의 약제에 의해서 BCMA를 표적으로 하는 약제들도 이제 우리 주요 치료 재발한 상태에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그럼 다발골수종의 완치가 가능하냐 계속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김연아 선수죠. 김연아 선수가 혹시 올림픽에서 금메달 우리나라 딸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있으신가요? 실은 없었을 겁니다. 없었을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저희 대학 그 명희정이라고 하는 학교 앞에 있는 정원인데요. 이게 할미꽃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팔 수선화인데 아마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시겠지만 이건 전형적인 봄꽃입니다. 즉 봄에만 피는 꽃이거든요. 근데 2010년 4월 달에 4월 중순에 이렇게 눈이 오는데도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눈이 올 거라고 생각해 보신 분 없으시죠? 또 하나는 여기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 타실 거라고 생각했던 분 있으신가요? 없으실 거예요. 근데 현재 교과서에는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불가능한 평질세포 종양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은 어떤 특정 치료를 했을 때 이렇게 더 이상 사망하지 않는 환자들이 나오는 그래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2017년 정도에 IMWG라고 하는 다발골수종 국제연구회에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약 7,000명의 환자를 분석했고 여기 우리나라 데이터도 한 750명 정도가 포함이 되었는데 이때 포함된 환자들은 정말 지금 말한 이런 약제들은 전혀 사용되지 않은 환자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5% 환자가 완치됐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약제가 사용된다고 한다면 아마 그 가능성은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최소 2배 이상은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완치라고 말할 수 있을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완치 시대는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은 재발했을 때 어떻게 치료할 거냐. 치료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환자의 전신 상태, 이전 사용 약제 등의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희망적입니다. 지속적으로 신약이 개발되고 있고 또 국내에 도입되고 있고 거기에 급여화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치료법은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저희가 10년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치료들도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치료 성적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우시더라도 잘 이겨내시고 또 새로운 치료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믿으시고 지금 하시고 있는 치료를 열심히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다발골수종 치료에 있어서 맞춤 치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맞춤 치료라는 개념이요. 이 개인의 특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학적인 접근 방식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개인마다 유전적이고 환경적이고 생물학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표는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다음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리신 내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맞춤 치료를 하려면 질병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 진단을 이제 당시에 예후가 불량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국제 병기 시스템이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포 유전학적인 이상, 염색체나 피쉬로 확인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고위험 유전자의 발현 프로파일도 확인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발골수종이 골수 혈액암인데 골수 밖에서 이제 진단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골수 외 질환. 그다음에 이제 말초 혈액에는 형질 세포가 없어야 되는데 말초 혈액에서도 암세포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에는 예후가 불량할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국제병기 시스템은 새로 진단받은 환자들한테 모두가 시행되는 예후 시스템입니다. 최근에는 2022년도 업데이트 버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아주 이제 클래식한 국제병기 시스템에 더해서 LDH라는 숫자랑 FISH라는 것과 이런 것들을 가중치를 해서 합했을 때 환자분들을 4가지 위험군을 분류를 해서 저위험, 저중간, 중간고, 고위험으로 나눠서 오른쪽 그래프처럼 예후를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전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위험군에 더 나아가 여러 가지 유전자를 세팅해가지고 이 환자가 얼마나 이제 예후가 나쁜 유전자들이 있을지 보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게 뭐 모든 기관에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 각각의 이제 프로젝트에 따라서 뭐 70개 유전자, 92개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같은 국제병기 시스템이다 하더라도 예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만약에 내가 고위험 점수를 가졌다 했을 때는 저위험 점수에 비해서 사망 위험이 4배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그 개별화된 위험도 평가가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골수 밖에서 질환이 생겨 있는 거를 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형질 세포가 골수 밖에 퍼져서 연조직이나 다른 장기에 종양을 형성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예후가 조금 불량하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치료에 조금 듣는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초 혈액을 뽑았을 때 악성 형질 세포가 보이면 안 되는데 가끔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금 공격적이고 더 진행된 상태고 예후가 불량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해서 고위험 환자군이다 판단해서 보다 집중적인 치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 이 사진이 제 환자의 그 복강내 CT인데요. 복강내 종양이 있어서 일단 발견할 수 있는 경우였고요. 오른쪽은 이제 제 환자의 그 말초 혈액에서 이게 이제 요 화살표가 악성 형질 세포입니다. 그런 거를 또 발견한 이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그 질병적인 인자들을 통해서 미국에서 유명한 병원에 있어서는 그것들을 다 반영해서 환자를 표준위험, 고위험, 초고위험까지 나눠서 치료의 플랜을 다르게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국내 사실 통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이제 위험군을 나눠서 표준보다 초고위험일수록 굉장히 세게 강하게 치료를 하는 요법을 선택을 하게 되고 이식하고 유지요법을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이제 레날리도마이드만 보험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레날리도마이드를 쓰면서도 재발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초고위험 환자한테는 이렇게 레날리도마이드에 볼테조미브라는 약까지 더해서 유지를 하는 요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다. 비이식군도 마찬가지로 위험군을 나눠서 굉장히 강하고 세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자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질병 인자만 고려해서는 좀 어렵고요. 환자 인자를 고려해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발골수종은 주로 노년층에 생기는 병입니다. 이제 왼쪽 그래프가 미국의 이제 연령별 발생인데요. 보시면은 사실 노년이라는 개념이 65세라고 할 수 있느냐 요즘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65세 컷오프로 했을 때 환자의 65%가 노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다발골수종 진단됐을 때 그 중앙 연령이
한국은 69세, 일본은 조금 많은 71세, 미국 69세입니다. 그래서 다 노년층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급속한 고령화 때문이고요. 저희가 OECD에 비해서 급속하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발골수종도 많이 생기고 연령층도 굉장히 고령화로 가고 있습니다. 고령 다발골수종이 왜 문제가 되느냐. 앞서서 생존율의 개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다발골수종 굉장히 희망적인데 문제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면 생존율이 뚜렷하게 개선을 보이지는 못했다라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실제로 다발골수종에 의한 사망은 75세 가장 많고요. 다발골수종 조기 사망, 치료 초반에 사망하신 비율도 70세 이상이 많고 80세 이상의 환자에 있어서는 사실 독성 사망률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낄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무진행, 그다음에 이제 전체 생존율에 어떤 포션으로 중요성이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질병의 예후인자의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실제로 나이가 드시면 생존율에 결정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포션 중에 하나가 개인의 퍼포먼스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령별 치료를 접근을 해야 된다. 젊은 나이에는 유전자 이상 그런 걸 반영한 질병의 인자를 파악을 해서 유전자가 뭐 안 좋고 질병 인자가 안 좋다 했을 때는 조금 더 고강도 집중적인 치료를 하는 반면에 고령 환자에 있어서는 이 임상적인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치료를 받다 독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치료 전략이 다릅니다. 제가 이제 나이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이제 사실 나이 얘기하시면은 조금 불편해 하실 수도 있어서 다발골수종에 있어서 나이만 중요하냐? 그건 아닙니다. 이 왼쪽 사진을 보시면 저보다 근육량도 많고 저보다 사실 운동도 더 많이 하시는 고령 환자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 이게 제일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노쇠가 중요한 거다. 노쇠, 허약 이런 이제 의미인데요. 노쇠라는 건 뭐냐? 신체 예비 능력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얼마나 취약한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에 대한 불량한 반응, 독성이 증가, 생존율의 악화, 이게 노쇠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쇠의 평가에 있어서 연령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노쇠 평가하는 거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제적인 이제 노쇠 평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4가지 항목이 들어갑니다. 근데 아쉽게도 나이가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80세보다 초과했을 때는 이 점수가 2점, 이제 2점부터가 좀 안 좋거든요.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환자의 기저, 동반 질환도 중요하다. 예, 뭐 그게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일상생활 활동, 그다음에 도구적인 일상생활 활동 뒤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팩터가 돼서 그 노쇠를 결정을 한다. 실제로 점수를 합했을 때 취약하다는 게 2점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취약이다 하면 뭐가 안 좋냐? 실제 이렇게 해봤더니까 취약한 환자가 보시면 3년 생존율, 무진행 생존, 그 다음에 이제 1년째 치료를 중단할 확률, 그 다음에 굉장히 심한 부작용을 겪을 확률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 그래서 노쇠 평가가 이제 중요해지는 시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 중요한 2가지 인자 중에 하나가 일상생활 활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번 보시면 식사를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스스로 옷을 벗을 수 있느냐, 스스로 목욕을 할 수 있느냐, 화장실을 스스로 가냐, 침대에서 일어나서 방을 벗어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개인의 위생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 이제 6가지 항목 중에 5가지 이상은 수행을 해야 예후가 좋다. 도구적인 일상생활 활동은 더 나아갑니다. 요리를 할 수 있느냐, 집안 청소를 할 수 있느냐,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느냐, 옷을 세탁할 수 있느냐, 돈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실제 전화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약을 정확하게 복용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쇼핑을 할 수 있느냐, 이 8가지 중에서 6가지 이상은 수행을 해야 예후가 좋다는 거죠.
근데 실제 임상에서는 저희가 이제 매 환자분을 이 모든 거를 평가하기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간략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ECOG라는 수행 상태를 평가를 모든 환자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전반적인 기능 상태를 굉장히 간략하게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이거는 암 환자의 치료 계획 수립에 의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등급 체계가 이제 보시면은 0이라는 건 제일 좋습니다. 완전히 정상입니다. 1은 가벼운 증상이 있는데요. 일상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조금 제한되는. 2는 자기 돌봄은 정도는 가능하다. 하지만 일상생활이 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50% 이하의 시간에 침대에서 주로 보낸다. 3은 자기 돌봄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침대나 의자에 있고요. 4는 완전히 누워 있어서 이제 모든 이제 신체 모든 활동들이 완전히 누워 있어서 남이 도와줘야만 되는 상태가 되게 있습니다. 자, 고령의 다발골수종에 있어서 자가절모세포 이식을 할 수가 있느냐? 과거에는 65세 기준으로 했으나 최근에는 70세, 75세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내 보험은 만 69세지만 비보험으로 75세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는요, 자가절모세포 이식 나이 기준을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제 환자분의 대상 이제 선정의 연령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세가 이제 올라갈수록 저희가 그래도 시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이식에 따른 서포티브 케어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물론 이식이라는 게 굉장히 고생스러운 과정이긴 하지만 해볼 수는 있다. 재발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맞춤 치료를 위해서 고민할 게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질병 관련, 치료 관련, 환자 나이 관련 고민할 게 정말 많습니다. 질병 관련에 있어서는 앞서 이제 선생님께서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 질병의 진행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식군에서 이식을 하는 군인데 초기 2년 이내 재발했다. 비이식군인데 18개월 이내 재발했다 하는 분들은 사실 예후가 조금 불량한 쪽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관련해서는 어떤 유도요법을 했는지, 그다음 그 유도요법의 반응의 깊이 정도, 기간 정도, 이식을 했는지, 그다음 부작용은 어떤 건지, 그다음에 가용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환자 관련해서 나이, 취약성, 동반 질환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맞춤 치료 시 고려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제일 어떻게 보면 크게 와닿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경제적인 요인입니다. 이 왼쪽 그래프는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다발고정 치료 약제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면역 치료, 세포 치료까지 굉장히 치료제가 좋아지면서 생존율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데, 이 오른쪽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더불어서 의료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약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카티 세포는 아직까지 이제 허가는 됐지만 카빅티주가 국내에 도입되지는 않아서 사실 이거 쓰기는 좀 어려운데, 이 카티 치료가 사실 억대 치료입니다. 그래서 킴리아라고 이제 림프종이나 백혈병 환자가 지금 급여로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그 급여가 다발골수종에 있어서 받을지는 미지수고, 사실 굉장히 고가의 치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이중특이 항체 또한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 쓰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짜리니까 이게 매달 이렇게 쓰기가 쉽지 않은 굉장히 고가의 치료들이라서 이런 경제적인 요인이 또 하나 치료를 선택할 때 좀 고민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삶의 질입니다. 사실 다발골수종은요, 사실 이게 완치가 아직까지 어렵기 때문에 치료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치가 어려운데 이렇게 삶의 질을 하고 환자의 선호도도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실제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계속 병원에만 왔다 갔다 입퇴원을 반복하고 이런 치료를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은 좀 외래에서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오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여가 활동을 하면서 인생을 즐길 것인가, 이런 것들도 사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다음에 접근성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치료마다 먹는 약도 있고 주사도 있고 매주 맞는 것도 있고 뭐 주 2회도 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그 본인이 사시는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과연 이분이 치료를 받으러 오실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적절한 건지, 환자가 이제 거동이 불편한데 굉장히 환자한테 불편함을 가중하는 건 아닌지 접근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인 지원 네트워크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만큼 사회적으로 서포트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원장님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여기 협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환자분들에 있어서 이런 교육의 있던 기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 네트워크가 점점 더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발골수종은 치료 결정에 있어서 맞춤 치료를 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굉장히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맞춤에 따라서 생존율의 개선과 삶의 질을 이제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고령의 질환이기 때문에 질병만 봐서는 안 되고 환자도 봐야 된다. 그래서 환자의 건강 상태, 허약, 쇠약을 저희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비용, 접근성, 삶의 질 또한 저희가 굉장히 도전 과제가 많다. 그래서 의료진과 환자가 서로 협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정해야 되고요. 다발골수종 환자 그 치료 받으시는 분들 저의 바람은 이제 일상이 회복되기를 굉장히 기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성수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려볼 내용은 합병증과 관리네요. 그래서 앞에 있던 것들은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내용들이 많는데 저는 좀 제가 경험하고 그 좀 구전으로 이어진 것들을 정리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들어가기 전에 뭐 많이 지금 강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아직도 혈액암을 좀 어색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항상 많으세요. 그래서 이걸 좀 이해를 하고 합병증을 이해해 주셔야 우리가 좀 더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슬라이드 준비해왔고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암하면 이제 막 떠오르는 병명은 역시 고형암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유방암, 대장암, 간암, 폐암 얼마나 흔합니까? 근데 혈액암은 이게 또 처음에 아마 진단돼서 이거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 분들 오시는데 이 고형암이 당연히 혈액암이랑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혈액암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간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굳이 이제 처음에 오신 환자분들이 설명을 많이 드릴 때는 그렇게 많이 드려요. 그래서 고형암은 일단 절제를 해서 완치를 한번 시켜보자라는 게 목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되는 게 고형암은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연구적으로 가면 그게 암이 될 수 있는 세포들을 발견하는 게 고형암 연구하시고 이제 진료 보신 교수님들의 책무이자 의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고형암에 사다니는 암세포는 없는 세포가 암이 돼버린 거고 혈액암은 저한테도 있는 면역세포 여기 계시는 환자분들한테 있는 면역세포가 암화가 된 거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있는 세포가 뭔가 고장이 나서 내 몸에 많아졌다. 그러면 이런 어떤 세포가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그냥 유발하는 면역세포에 따라서 이름을 아예 자체를 다르게 붙여버린 게 혈액암의 굉장히 재밌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초기 이제 그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초기 면역세포, 백혈구라고 하죠. 저희 피검사들 많이 하시는 백혈구 나오는 초기 면역세포에서 암화가 됐네. 그러면 이제 이거 뭔가 이상하네. 백혈병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주로 이제 더 초기에 있는 걸 급성백혈병이라 이해할 수 있고 중간쯤에서 이제 뭔가 암화가 됐다 하면 림프구라는 이름의 면역세포를 붙여주는데 거의 이제는 림프종이라는 걸 붙이고요. 오늘의 저희의 주제는 이제 다발골수종인데 그 아래쪽 플라즈마 세포라는 데서 암화가 되면은 걔들 이제 형질 세포종이라고 원래는 학술적으로는 붙여야 됩니다. 근데 저게 이제 다발골수종이 되겠죠. 혈액암은 유발 면역세포에 완전히 이게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다발골수종 합병증 이해는 이런 걸 좀 이해하고 싶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성백혈병은 이제 아기세포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굉장히 순수합니다. 치료도 되는 분은 되고 안 되면 진짜 돌아가시는 그런 게 있고 림프종은 중간쯤 돼요. 사춘기처럼 아기 성격도 같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성격도 같기도 하는데 저희의 이제 그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형질 세포종은 이제 장년 어른 세포들이기 때문에 좀 질환적 성격하면 이건 제가 그냥 환자분들 처음 오셨을 때 항상 설명해요. 저희 환자분의 병은 이게 권모술수에 능하다. 이게 좀 야비하다. 어른들의 좀 애들에 비해서 야비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려요. 어떤 거냐 참을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 들으셨는데 무증상으로 병이 없는 상태에서 뭔지도 모르고 있다 갑자기 나 병된 이런 게 특징을 갖고 있고 은밀하게 이제 범죄를 일으킵니다. 어른들의 특징을 해서 치료는 잘 되는데 아까도 이제 재발성 다발골수종 치료에서 보셨어요. 숨어 있다가 또 재발을 항상 또 일으켜서 치료도 잘 되고 재발도 잘 돼요. 그래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향이 많습니다. 어른들은 항상 어린이보다 우리 사회에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지금 뭐냐면 전신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른 세포라는 건 나는 일을 할 거야라는 걸 때 내 몸에 자꾸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이 많아지다 보면 전신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그래서 학술적으로 형질세포 좀 불러야 되겠지만 다발골수종 부르느냐. 그래서 이건 합병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름 자체가 다발골수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많이 가르쳐 주신 이제 민창기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항상 슬라이드인데 이게 1800년대 그 의학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할 때 괴질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림을 그리신 거래요. 그때 도시화했을 때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막 뼈가 문드러져 가지고 부셔져 버리는 그런 분들을 모아 보고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뼈를 보니까 이런 암덩이가 뼈를 부셔버리고 있는 병을 알게 된 거죠. 그것들을 모아서 봤더니 아 이게 뼈가 망가지는 병이 있구나. 그래서 이름을 다발골수종으로 붙이자라고 했고 그게 의학이 발전되다 보니까 아 형질세포란 면역세포의 이상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렇게 CT를 찍어보면 나쁜 뼈들이 다 보이죠. 그래서 처음 진단됐던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셨던 환자분인데 뼈에 보면 이렇게 암세포가 이렇게 송명이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이미 집을 져서 이제 부러뜨리기 일보 직전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발골수종이다 이렇게 이름이 편하게 붙는 것 같습니다. 왜 얘들이 특별한 합병증이 생기는 거냐? 아까 어른 세포로 얘기를 드렸는데 정상적으로 있는 형질 세포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여기 환자분들 많이 계시고 사람들 많이 계신데 감기 기운들이 있으신 분 있겠죠.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를 저한테 주고 있으면 제 몸에 있는 형질 세포, 여러분들이 있는 형질 세포가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항체를 생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게 조금 많이 알려진 기능은 아니지만 어쨌든 뼈라는 거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제 몸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라게도 하고 부시게도 하고 그게 항상 시소에서 평형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뼈가 이게 유지되고 제가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는 건데 형질 세포는 이 기능 자체가 소소하지만 뼈를 녹이는 쪽에 기능을 주고 있어요. 근데 쟤는 그래도 뼈가 녹지 않고 지금 다발골수종 하나부처럼 뼈가 안 부서지고 있는 건 다른 기능으로 뼈를 보호해주는 기능도 같이 이게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형질 세포가 너무 많아지면 과유불급이죠. 그래서 항체가 너무 많이 쌓여요. 왜 이렇게 쓰잘데기 쌓여 많이 쌓여? 그러니까 쌓이기 때문에 몸에 이상을 일으키는 것일 거고 뼈의 균형이 무너진다. 왜? 형질 세포가 기능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지만 뼈를 이제 녹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막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보였던 뼈가 밀도가 크게 줄어들고 이제 부서지기 시작하는 부서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 마지막으로 면역세포 한쪽만 이렇게 많아지는 거는 언제나 다른 면역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다발골수종 환자는 치료하기 전부터 폐렴,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대해 취약한 것이 계속해서 수유적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요약을 하게 되니까 콩팥이 안 좋아지고 칼슘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골절들도 잘 생기고 빈혈로 오셔가지고 어지럽다 힘들다 하시는 분도 많고 특히 이제 치명적인 경과로서는 중환자실까지 오시게 되는 거, 항상 감기 걸리고 폐렴 생기시는 이런 문제들이 오기 때문에 이 합병증에 대한 관리, 사실 관리가 쉽진 않죠. 근데 이런 걸 이해하고자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겠다는 걸 계속해서 같이 저희랑 공부하고 또 주치님들이랑 계속 상의해 나가시는 게 우리 환우분들이 하셔야 될 가장 좋은 진료 진료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거는 사실은 이제 진료실 현장에서 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내용이다 보니까 신장하고 뼈에 좀 집중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발골수종과 신장 기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실제로 그러실 겁니다. 여기서 40% 환자분 정도는 일단 통계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건강 검진했는데요. 단백뇨가 나왔고 콩팥이 안 좋아졌더니 다발골수종이래. 그런 분들도 있었을 거고 갑자기 콩팥이 나빠져서 신장내과 선생님 투석하라고 했는데 저도 다발골수종이래. 이거 뭐예요? 이렇게 오신 분들이 한 40%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근데 이제 오장육부제 심장이 아니고 신장이죠, 신장.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콩팥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여기 소변을 만들어내는 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합병증이 생기면 신장의 기능이 결국 이상해지는 건데 대표적인 기능은 역시 소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이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몸 안에 수분이 조절이 안 되고 붓고 특히나 소변이라는 거는 저희 몸에 있는 찌꺼기 독한 놈들을 이렇게 빼가지고 쭉 내보내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만들어지고 잘 안 되다 보니까 전해질 이게 치명적일 수 있죠. 칼륨이라는 거 많이 들었던 거 그리고 산염기에서 몸이 산성화되면서 내 컨디션이 안 좋고 결국에 투석이 필요해지는 거 그런 것들이 신장의 그 합병증에서 올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건 역시 부종입니다. 그래서 소변을 만들어내주는 부종과 요독, 구토와 의식저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상이 될 경우는 계속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환자분들의 역할이 될 것 같고요. 신장 기능을 내가 피검사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보통 많은 핸드폰도 요즘 많이 대학병원급에서 다들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저희 기관 것만 일단 가져와 봤는데 빨간색으로 표현이 유레아 니트로겐 이게 이제 요독 증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몸에 찌꺼기가 많이 쌓여서 내 몸에서 찌꺼기가 많이 쌓이면 그게 빨간색으로 표시됐다. 아이고 높구나 이거 나쁜 거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크레아틴이라는 게 이제 적혀 있죠. 저게 이제 신장 기능의 어떤 대표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높을수록 나빠지고
그걸 또 계산해서 요즘에 이제 또 어떤 환자분이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사구 체혈관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역산을 통해서 내 몸에서 찌꺼기를 걸러내는 기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높을수록 좋은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핸드폰 가지고 계시면서 보시는 거 있으시면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단계별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숫자 아까 사구 체효과를 높을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낮으면 역시 안 좋은 거고 30에서 59 정도까지는 그냥 관리한다. 근데 사실 이 정도가 되면 그냥 저희 혈액내과 의사들만 보고 다른 의사들 보는 거 좀 싫잖아요. 그러니까 혈액내과 주치들만 봐도 되는데 한 15에서 29로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노폐물 때문에 토한다든가 붓는다든가 이런 게 심각해지고 특히 투석이 임박해지고 있는 신호들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신장내과 교수님들과도 계속 협진을 하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 어려우니까 난 싫어, 짜증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고 내가 이런 상황이 됐으면 신장내과 선생님들 잘 조절해서 최대한 저걸 조절해야 되겠구나. 이런 목표를 세우셔야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드려볼게요. 네, 신장 부전이라고 하는 건 급성으로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만성으로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거는 사실 다발골수증이랑 별개로 원래 신장이 나빠진 원인을 구분해서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걸 꼭 나눠야 되느냐? 이거 저희가 연구하고 논문 쓰고 학생들 가르치는 시험 문제로 내려는 게 아니라 환자들의 생활 습관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눕니다. 그리고 특히 다발골수증에서도 이거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형태냐면 주로 새롭게 진단된 분들 아니면 재발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신장이 나빠진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급성 신부전 단계로 일단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원인을 해결하면 즉 암 치료를 잘하게 되면 콩팥이 좋아질 수 있는 콩팥이 좋아질 수 있는 희망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 공급이 필요하고 신장 독성을 일으키는 요인, 즉 암에 의한 신장 독성을 제거하게 된다면은 신부전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아까 40% 환자들이 신장 기능 이상이에요. 저 투석하면서 왔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께 위로를 드려요. 암 진단됐을 때 울고 계실 때 자, 우리 환자분 죄송하지만 이 원인이 아니면 당신 신장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빨리 치료하셔서 신장 조절하시면 투석도 줄일 수 있고 콩팥 기능도 좋아지니까 우리 힘을 내서 치료해 봅시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게 근거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수분 공급을 계속 해주십다라는 거고 만성 신부전인 단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안 좋으신 단계가 적어도 3개월 이상이 지나가신 분들은 아쉽게도 기존에 좋았던 걸로 돌아가는 건 좀 어렵다라는 걸로 보고 있어요. 물론 3개월이 딱 끊을 수는 없어요. 사람 몸이라는 건 그 기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2단계가 되면 악화 예방의 목표가 된다. 그때는 신장이 나쁠 만한 특히 좋아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영양제, 다려 먹는 거 이런 거 절대 좀 끊어주시고 최종 단계 투석이나 신장 이식만이 해결책인데 투석을 하면서 몸을 잘 조절하는 목표로 내 습관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발골수증 연관과 할 때 보면은 신장 기능은 항상 신속한 평가 다발골수증 치료를 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만 잘 되시면 처음에 진단했을 때 그런 우울했던 이 사과치료가 24니까 투석이 임박했던 분들이 쭉 좋아집니다. 60대까지. 실제로 콩팥 기능이 완치되시는 분도 4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콩팥 안 좋아졌어, 다발골수증 진단됐어, 눈물 나 울고 이제 교수님도 만나셔가지고 이제 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좋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희망을 갖고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신장 기능이 좋아질 수 있는 환자가 직접 하셔야 될 건 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새롭게 이제 주로 항암 치료 재발이 됐든 새롭게 진단되신 분들이든 항암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물 많이 드시라고요. 그것만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찌꺼기 많이 걸러내 소변 많이 봐야 된다. 다만 붓지 않는 한 붓는 분들이 물을 많이 먹어버리면 숨차서 이제 응급실 오셔야 되거든요. 붓지만 않으면 물은 많이 드시는 습관을 좀 드시고 이제 이 부분이 인터넷에서 보시면 콩팥 안 좋으신 분과 다발골수증인 콩팥 안 좋은 조금 특징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백질을 원래 섭취를 제한하게 돼 있습니다.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근데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절대 단백질을 저하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드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콩팥이 안 좋아져서 투석을 하는 한 있더라도 단백질 섭취를 제한함으로써 다발골수증 치료를 할 수 있는 체력을 못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그게 더 비극적인 거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줄이지 말고 계속 드십시오라고 권유를 드려요. 그리고 신장이 안 좋은 아까 건강보조제 한약 등은 정말 제발 공진단도 요즘 많이 드시는 분 오시던데 제한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항암 치료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환자, 투석 중인 환자는 이런 경우만 좀 조심하자.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저희가 돌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악화 또는 응급 상황을 잘 알아야 되는데 부종이 심해지는 경우가 역시 제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냐면 숨찬 경우예요.
숨찬데 이걸 진짜 응급실까지 가야 될까? 내가 좀 기다렸다 우리 주치님 보러 갈까? 이걸 고민하시게 되는데 제가 보는 컷오프는 뭐냐면 컷오프라고 하니까 제가 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웠을 때 숨찬 거예요. 그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럼 응급실 가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형태든 물을 빼주셔야 되는 거고 심지어 투석도 빨리 하셔야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 놓치지 마시고 두 번째 행에 있는 거 이유 없이 미식거리고 토하는 경우 이것도 역시 투석이 임박한 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놓치지 않고 응급실까지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신장하고요. 뼈 넘어갈게요. 뼈는 뭐 너무 아프면 안 되니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뼈가 그냥 아프고 영상적으로 막 근데 골절이 나면 당연히 알게 됩니다. 팔을 들 수가 없고 다리를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역시나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내가 다발골수종 환자가 되었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신경계 증상이 동반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발골수종뿐만 아니라 디스크가 됐든 어떤 뭐 허리 골절이 됐든 중추신경을 누를 때 올 수 있는 증상, 소변을 보시는 게 어려워진다든가 걷는 게 아예 안 되는 건 당연히 오시겠지만 아래쪽 다리 쪽부터 신경이 저려서 힘을 빠진다든가 특히 대변과 소변을 보는 데서 대변이 열려서 대변을 지리기 시작하든가 이거는 응급이다. 그러니까 역시 응급실 오셔야 될 질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가장 안 좋은 상황을 이해하시고 경한 상황에서 재발을 했다고 했고 아까 생화학적 재발 치료가 필요한 재발 이해인데 저의 경험도 사실 치료를 이렇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조금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고 운동하세요. 이렇게 기다리는 편인데 그럼 난 도대체 언제 치료해야 되느냐? 그때 바라봐야 되는 지표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아픈 데가 원래 아팠던 데는 그냥 원래 아픈 거고 이게 돌면서 아픈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동성 골통증이라고 하는 건데 갈비뼈가 아팠다, 골반뼈가 아팠다 이렇게 돌면서 아픈 게 있으면 병이 좀 악화되는 신호들이 보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호들이 보면 외래는 2달 남았지만 한 달 정도 뒤에 한 달이라도 좀 땡겨서 가봐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들을 좀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교수님들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이런 고격계 합병증 최소화해야 되는 이유는 아주 당연한 얘기예요. 빨리 치료하셔야 의료 비용 부러져 가지고 입원하시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러기 전에 치료하셔야 되고 당연히 생존도 안 좋아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치료하시다 골절와서 입원하게 됐다면 삶의 질 자체가 너무 안 좋아진다. 또 병원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은 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이신데 골절 때문에 입원하면 입원 기간 길어지고 분명히 골절이 문제가 아니라 폐렴와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골절을 예방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주시해야 된다. 병원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은 아주 간략합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저희 환우분들이 공부하실 이유가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교수들이 잘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약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건 뼈주사 많이 듣는 얘기죠. 그래서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약제 계열이 있는데 요즘은 졸린드로네이트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 더 좋다라고 하는 엑스지바라는 약도 나왔네요. 그래서 비급여로 많이 쓰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도 있더라. 그리고 수술도 합니다. 필요하면 걸어 다니실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진통제도 있는데 자 여기서 병원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은 있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골절된 뼈를 교수님이 아무리 신이라고 해도 당신의 뼈를 이렇게 재건해 드리는 건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치료를 하냐면 결국에는 통증을 줄여놓고 건강하게 근육을 강화해주는 습관을 들이시라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근육을 만드는 쪽으로 환자분들은 계속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약이 없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치료는 계속할 수 있는 약이 있고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 이하 저희 혈액내과 교수님 굉장히 약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고 약도 개발하고 있지만 결국에 더 문제가 되는 건 아까 10년도 살고 12년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때 재발했는데 약이 없는 게 아니라 체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67세에 진단받고 치료하셨는데 재발은 70대 되셨는데 아이고 나 이제 70대 되니까 체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체력을 늘리는 방법적으로 가야 되는 거 그거의 핵심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드렸던 건데 이 슬라이드 그대로 가야 돼. 근력입니다. 근력. 그래서 식단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드셔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를 꼭 강조해 드리고 거기에 이제 많이 있는 건 저희 영양진단도 얘기해 봤는데 고기류, 달걀류, 콩두부 이런 거 있고 저희 기관에서는 이제 회나 홍어 이런 갑각류, 내장채 먹는 건 절대 드시지 마셔라 이런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식단에서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먹고 날 것은 좀 피하자. 이 정도 얘기 드릴 수 있고요. 혈당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약제들 소개했던 것 중에서 병합요법 스테로이드라는 게 항상 들어갔는데 이 약의 부작용이 사실은 대표적인 막 신약들의 부작용보다 환자분들을 힘들게 하는 부작용이 대표라고 볼 수 있어요. 위압감 느끼시고 특히 근력이 없어지면서 모든 근육이 지방화되고 더 그러니까 당뇨가 생겨버리고 이런 문제가 되는데 자꾸 우리 여기 할아버지 할머님들 또는 아저씨 어머님들 다 과일 좋아하시잖아요. 제발 그 과일 다 짜갈라 먹는 거 절대 좋아하는 습관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과일은 한쪽만 먹고 나머지 가족들한테 양보하십시오. 한쪽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일을 좀 제한하자. 이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력을 키우는 운동은
환자가 운동하면 피로 정도가 감소하고 근력이 향상되고 심폐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작년에 갖다 쓸렀는데 힘만 되시면 걷는 것도 좋지만 이런 스쿼트 그리고 가볍게 들들어 파워워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허벅지를 들어 올리고 큰 팔을 올려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뭐냐면 코어 근육을 올려라. 이거를 할 수 있는 운동 습관들을 좀 계속 하셔야 돼요. 요즘 작년에 계속 이런 거를 좀 강의하고 난 다음에 저도 이거 좀 어떻게 좀 더 알려드릴까 해서 몇 가지 예시를 좀 가져왔는데 역시 평지를 걷는 거는 그렇게 좋은 운동은 아닙니다. 근력을 올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운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올라가야 될 근육은 허벅지, 그다음에 근위부라고 할 수 있는 팔뚝, 그다음에 허리 이런 데, 어깨 축지 이런 근육이 되는데 결국 평지 걸어서 2만 보 걸었어요. 자랑하고 오시면 저는 잔소리예요. 왜 2만 보를 그렇게 걸으시냐. 그러지 마시고 등산을 하시든지 등산 갔다 또 내려면 무릎 안 좋아지시니까 헬스장 가셔라. 차라리 헬스장 가셔서 러닝머신을 최대한 올려가지고 그거 걸으세요. 그게 안전하고 제일 좋은 운동이에요. 그리고 하면 힘들어요 뭐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또 이거는 뭐 논문이 나오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밥맛도 없고 운동도 안 하시고 그러실 거면은 아침, 점심, 저녁 식전에 시간을 잡으세요. 헬스장 가셔서 15분씩만 걷고 밥 먹고 쉬세요. 그렇게 3번 하세요. 그럼 45분 걸어 올라가는 운동 하셨잖아요. 그렇게 아예 좀 단순화시켜서 저기 자제분들께 좀 그렇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 조금 또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면 또 잘하세요. 그렇게 알려드리면.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으로 운동을 조금 더 알려드리면 좋고 조금 더 이제 권유 듣는 건 아쿠아로빅이 좀 좋다고 합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릎에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근력이 좀 도움된다. 그리고 수영장에서 걷기 이런 운동들을 계속 제안해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재활의학과 선생님께 받았던 건 세라밴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안전하게 이 근육들의 힘을 좀 제한해 줄 수 있는 건데요. 가슴 앞으로 밀기, 어깨 회전시키기 있는데 사진도 찍으셔도 되고 이런 거 좋으시면 아마 슬라이드 공유될 거니까 그때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화질이 좀 안 나왔는데 이번에 역시나 좀 준비했던 건데 약한 운동 지금 여기서 한 70대 넘어가신 할아버지들한테 지금 뭐 스쿼트해라 뭐 수영장 하면 여기 수영복 빤스 갈아입고 가서 수영장 들어가는 거 거의 불가능이잖아요. 근데 이런 운동이 좋다라고 해서 좀 가져왔어요. 이제 실제로 재활의학과 박사 하시는 분께서 받았는데 약한 운동이지만 지금 운동하시는 거 보면은 걸어서 좋아질 만한 운동들을 권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버드독이라고 해서 여기 다리에다 받쳐놓고 요가처럼 쭉 팔을 뻗기면 어디에 근육이 생기냐면 여기 허리하고 엉덩이하고 이쪽에 생깁니다. 이런 동작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 그다음 레터럴 레이즈라고 하는 거는데 이렇게 옆으로 들어 올리면서 여기 광배근을 올려주는 그런 효과들. 그런 운동들을 계속해서 좀 강조해 주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좀 출판도 해보고 동영상을 의과대학 학생들 찍어보고 있는데 언젠가 잘 나오게 되면 환호를 통해서 좀 계속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운동이 강하신 분들은 강하게 하십시오. 다만 좀 이렇게 헬스장 가셔서 자랑하지 마세요. 뭐 3대 몇 킬로 칩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스쿼트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아령 들으시면서 조금 무게 있는 정도 한 5kg 미내에서 조금 더 근육에 자극할 정도만 하시는 게 다발골수증 환자한테 좋겠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80대가 넘어가셔 나가기도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할머니분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져오는 이제 슬라이드가 됐는데 하체 운동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제 의자에 앉아서 85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다리만 왔다 갔다 들으셔도 분명히 허벅지에 분명히 자극이 가기 때문에 그런 운동 좋을 수 있다. 그리고 누우셔서도 가벼운 거, 저거 가벼운데 뭐 또 이제 20kg 차라는 게 아니라 가벼운 모래주머니 5kg 미만 되는 거 차가지고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올려주시기만 해도 굉장히 큰 운동이 됩니다. 고령이라서 운동 안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더 간단한 건 그렇습니다. 발꿈치 들어 올리기. 그래서 여기 잡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기만 해도 허벅지하고 이제 종아리 아래쪽에 근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이런 걸 해주셔야 약을 또 써서 우리가 더 오래오래 치료 잘해서 재밌는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약이고요. 시간이 됐으니까 다발골수증 합병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장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으니까 꼭 숙지를 하자라는 거고 물도 많이 마시고 단백질 섭취 게을리하지 말자. 그리고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식단과 운동 습관 특히 포기하지 말자. 힘들어서 포기하면 절대 다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희망 드리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